9988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5월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혹시 개인사업자이기도 하신가요? 그렇다면 꼭 체크하세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정우일 소장님을 모셔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988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웰스경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 자, 5월달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 납부하는 날입니다. 혹시나 아마 우리 대표님들도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그러면 꼭 체크하십시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표님의 개인소득은 아마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게 있다라면 이자 소득이 발생을 할 거고요. 법인에서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배당을 받는다고 하면 배당 소득세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만약 개인 사업자가 있다면 사업 소득이 아마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혹시 법인에서 일을 하고 받는 대가의 보수가 있으니 근로소득도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연금 소득은 사실은 대표님이 만약에 은퇴를 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받는 그런 연령이라고 하시면 아마 생길 수도 있고, 혹시나 대표님이 불특정한 강의를 하시거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아마 기타 소득도 있으실 수 있어요. 자, 이런 모든 소득을 모아서 신고를 하는 게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물론 이 금액이 이제 특히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 이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얘를 좀 성실히 좀 더 하라는 의미에서 한 달 뒤인 6월 달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은 대표님들이 이 소득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신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소득의 의미는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필요경비가 공제된 나머지 금액을 소득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대표님이 사업소득을 하고 있어요. 사업소득자입니다. 근데 얘가 대표님이 임대사업자예요. 그리고 법인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료 수입을 이게 종합소득에 합산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임대료 수입 중에서 기본적으로 임대 물건을, 그러니까 임대를 주기 위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보수 비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종합소득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이과세자 같은 이렇게 아주 건물이 크지 않고 임대 수입이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얘는 확정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비율을.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급여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만 있다면 충분히 고민할 게 그렇게 많이 없고 아마 5월 달에 그렇게 고민도 없으실 거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발생하는 이 수익 금액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경비가 공제된 이 소득 금액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라. 그러면서 얘는 좀 미약이 될 수가 있어요. 왜 미약이 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님이 있는 사업장에서 모든 것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연금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소득은 사실은 대표님 사업장에서 모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에서요. 간혹 예를 들면 대표님이 법인과 거래를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대표님이 건물주셔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도 역시 당연히 받는 거니까 마찬가지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혹시나 대표님이 특허를 출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특허를 법인에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매각을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여기서 또 소득이 또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대표님은 어쩌면 법인에서 대표님이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분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막연히 얼마를 받는 것 때문에 세금이 무서워서 적당한 금액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법인 대표님들은 나 개인 사업자가 아니니까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있겠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각각 그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어떤 소득의 원천으로 내가 소득을 발생시켰고 그로 인한 세금 부담은 어떻게 되지? 이런 걸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법인으로부터 아무래도 대표님이 대주주일 거니까 배당을 받는다고 한다면 얘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자 소득은 솔직히 불로소득이죠. 그러니까 수익 금액이 그냥 바로 소득 금액이 되는데, 배당 소득은
수익 금액 플러스 귀속법인세가 들어갑니다. 즉 다시 말해 그로스업이라는 걸 해주거든요. 그래서 얘가 현재 뭐 소득세법이 개정돼서 뭐 10%로 이제 올해부터 내려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배당 소득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배당을 내가 4천만 원 받았다. 4천만 원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로스업, 그러니까 법인세까지 더한 금액을 소득으로 인식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을 받으실 때는 좀 조심하셔라.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도 역시 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그러니까 그 지금 해당 그 대표님께서 아마 직장가입자이실 텐데, 그 건강보험이 이 보수로 받는 거에 의한 거를 제외한 나머지 종합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때는 소득에 대해서 또 건보료를 내셔야 되거든요. 그 중에 가장 고약한 게 사실 배당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소득 원천으로 내가 법인에서 내 이익을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요번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맞물려서 한번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이게 아닐까 싶어요.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체크. 많은 법인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대표님들에게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인에선 뭘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표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의 기업이 이제 막 창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제일 고민이 이거 아닐까요? 개인 사업자 형태가 나왔을지, 법인 사업자 형태가 나을지.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만약에 법인으로 했다고 한다면 법인으로 했을 때 장점은 사실은 자금 조달 방법이 좀 더 쉽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내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을지. 근데 대출을 좀 잘 받으려면 금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금리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인증이라든가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게 좋을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이런 안전시설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런 걸 지원을 해주네. 이런 것들도 다 체크해 보셔서 이런 창업기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기업마당이라고 있습니다. 저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하시면 여기서 각종 뭐 정책자금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기관에서 보증을 서주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은행에 연계해서 해주는 대출들, 뭐 온랜딩 대출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맞는 기업을 꾸미고 가시는지 여기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고요. 자, 성장기쯤 되면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자금도 확보가 된 상황이고 이제 매출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출의 가장 주요 요소인 어떻게 보면은 좀 성장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제조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셔서 사실 얘네 두 개가 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 그래서 세금을 줄여서 또 이 줄인 세금을 어디다 재투자할 것인지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창업기 법인과는 고민의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고 고민의 핵심 포인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2단계도 지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기업에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잉여금을 갖고 가는 게 좋을지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잉여금의 판단은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뭘 보셔야 되냐면 지금 우리 그 기업이 가족 기업이냐 아니냐, 그럼 주주를 어떻게 가게 될 것이냐 여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장기나 창업기를 거치면서 솔직히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를 못하고 넘어왔거나 아니면 이제 외감이 되어 가는데 약간 부실한 자산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자산들을 한꺼번에 해소하기에는 기업의 재무적인 부담이 많이 되니 얘를 분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가져봐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때가 되면 근로자 수가 세팅이 되고 어느 정도 대표님이 계산이 있으세요. 매출 얼마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하며 그 인력은 이렇게 배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도 당연히 이제 좀 핵심으로 가져야 될 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훈련시킨 근로자들이 오래 남아있을까? 이런 노무적인 전략도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급여도 적정히 받으셔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급여를 받아야 될까? 여기에 관련한 조언도 구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숙기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이 아이템을 어떻게 하지? 우리 회사에서 할까? 아니면 새로 출연을 해서 법인을 만들까? 새로 만드는 법인은 내 개인 명의로 출연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우리 법인에 아무래도 돈이 좀 있으니까 처음에 내가 이 돈에 대한 부담을 지기 싫으니 그 법인에서 바로 출자를 할까? 뭐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셔야겠죠.
근데 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난 요 정도만 할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쌓아놓은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전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도약 정리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기업 규모가 됐고 부대되는 사업도 이제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럼 부대되는 사업들이 있다. 그럼 기업을 하나만 운영하시는 대표님들도 있고 이 연관되는 스텝으로 계속 기업을 확장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얘를 개인으로 묶을 것이냐 아니면 지배구조를 좀 이 모기업을 통해서 엮을 것이냐 뭐 이런 고민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때는 중심에 가업승계가 들어가야겠죠. 신규 아이템이 있는데 이 아이템을 내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녀가 하는 게 좋겠어. 우리 자녀가 하는데 자녀가 자금 출처가 좀 있으면 얘 자금으로 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아이가 뭐 공대를 졸업했는데 지금 얘가 창업을 하게 되면 나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많아. 그럼 이런 것들 다 준비를 하셔서 가야 되는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마다 사실은 각 기마다 해결해야 되는 얘기들이 다 달라져요. 즉 다시 말하면 창업기 때는 아무래도 재무제표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비용 처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구조로 가져가야겠죠.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이때는 자본금이 충분히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본금이 충분히 있어서 뭐 특히 유동 비율이라든가 당자 비율이라든가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때는 신제품 개발에 들어간 비용들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연구개발비로 자산으로 잡아서 얘를 좀 기간에 맞게끔 좀 상각하는 이런 전략을 쓸 수 있는 거고 대표이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급여를 많이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당장 이익률이 중요하니까 뭐 몇 년간 내가 희생할게 뭐 이런 전략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업종별로 봤을 때 비슷한 업종을 하는 기업보다는 우리 기업이 이익률이 좋아야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숙기 때는 또 이런 거 좋아요. 사실 이때는 업종 평균 이익을 초과해서 가는 것보다는 내실을 갖추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내실이라는 게 뭐예요? 법인만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내가 돈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더 큰 꿈을 키우시려면 대표자 신용이 중요한데 우리가 신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소득자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대출받기가 좀 편하잖아요. 그리고 대출 규제가 사는 물건에 대해서 뭐 제한하는 것도 있지만 상환 능력도 보기 때문에 이때는 어느 정도 적정한 급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실자산, 예를 들어서 좀 이 업체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얘가 뭐 부도가 났어. 지금까지 우리 유동비율이나 뭐 때문에 처리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해야겠어. 대손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회사에서 뭐 발생한 대여금 같은 게 있다. 이때는 어느 정도 급여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상환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때는 적정한 이익으로 맞춰 나가시면서 좀 기업의 내실을 가져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소유권을 변경해야 될 때는 변경하고자 하는 최대한 목적에 맞게끔 유리한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상장 기업이면은 뭐 그렇게 고민의 여지가 없죠. 근데 상장 기업이 아니라면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 평가는 평가거든요. 그럼 이 평가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좀 우리가 맞게끔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표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표님들에게 필요한 컨설팅 내용들, 그 다음에 대표님 기업이 현재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더 필요하겠다는 인식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외부 전문가 집단과 네트워킹을 하시고 컨설팅을 받게 된다면 이 기업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갖추게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서는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법인 컨설팅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최적의 솔루션을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은 저희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